지독한 매연과 경적 소음으로 가득 찬 서울의 퇴근길. 낡은 배달 오토바이에 몸을 실은 강지한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다음 배달지로 향하고 있었다. 25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어깨는 이미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듯 무거워 보였다. 반지하 단칸방의 월세와 병상에 계신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그는 하루에도 12시간 넘게 이 도시의 거리를 누벼야 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가난한 배달부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함께 날카로운 지성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낙은 여자친구 이유라였다. 유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는 지안의 가난에 지쳐가는 듯했고 그런 그녀의 곁을 노골적으로 맴도는 남자가 있었다. 바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사주 아들인 최민준이었다. 최민준은 잘생긴 외모와 막대한 재력을 앞세워 유에게 끊임없이 구애했고 동시에 지안을 만날 때마다 그의 초라한 행색과 직업을 비웃으며 모욕감을 주곤 했다. 오늘은 유라의 24번째 생일이었다. 지안은 몇 달 동안 틈틈이 모은 돈으로 그녀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작은 목걸이 하나를 준비했다. 비록 최민준이 선물할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보석에는 비할 바 못 되겠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그는 유라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공교롭게도 그 레스토랑의 케이크 배달 주문이 들어와 그는 배달부 유니폼 차림으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이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다.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남녀들이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지안은 케이크를 전달하고 조용히 돌아설 생각이었지만 그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바로 이유라였다. 그녀는 눈부신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보란듯이 팔짱을 끼고 있는 최민준이 있었다. 어이 강지한 씨, 아니신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는 어쩐 일이실까? 혹시 유라 생일 선물이라도 사오셨나? 그 꼬질꼬질한 작업복 차림으로 최민준은 지안을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그를 조롱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안에게 쏠렸고 몇몇은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유라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렇다고 최민준을 말리거나 지안을 감싸주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유에게 다가가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유라야, 생일 축하해. 이건 내 작은 성이야. 하지만 유라는 그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안 씨,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안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유라야, 갑자기 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지안 씨의 가난도 사람들의 비웃음도 그리고 이 초라한 현실도 난 더 나은 미래를 원해요. 지안 씨는 나에게 그런 미래를 줄 수 없잖아요. 그녀는 매정하게 말을 내뱉고는 최민준의 팔에 더욱더 몸을 기댔다. 최민준은 승리감에 도취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을 내려다보았다. 들었지? 강지한 유라는 이제 내 여자야. 내까짓 배달부 따위가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그러니 주제 파악하고 셔터맨이나 계속하시지. 아, 혹시 이 케이크도 네가 배달 온 건가? 정말 딱 어울리는 신세군. 주변에서는 다시 한번 폭소가 터져 나왔다. 지안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유라와 최민준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차례로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서 아주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이것이 너희들의 선택이로군.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동안 연기해왔던 가난한 배달부 강지한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지만 그 누구도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온 지아는 근처 골목길에 세워두었던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면서도 긴장감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지안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낮고 위험 있는 톤으로 변해 있었다. 김비서, 이제 그만 놀이를 끝낼 시간이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우선 최민준 그놈과 그 집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그리고 이유라 그 여자에 대해서도 내가 없는 동안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주 자세히 알고 싶군.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아는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짐승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심판하는 절대자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다. 가난한 배달부라는 가면은 이제 벗겨졌다. 진짜 강지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귀환은 곧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터였다. 그리고 그 폭풍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최민준과 이유라가 될 것이었다. 강지한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허름했던 옥탑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앞에는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의 거실이 펼쳐졌다.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낡은 배달부 유니폼 대신 그의 몸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이 완벽하게 걸쳐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김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다. 회장님, 한국에서의 체험 삶의 현장은 이제 만족하셨는지요?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강지한, 그의 진짜 이름은 사실 강태준. 그는 전 세계에 걸쳐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복합기업 천무 TNU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현재 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이었다. 만족이라, 글쎄,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고 해두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처럼 굴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야. 강태준, 이제부터 태준으로 칭함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강지한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밑바닥 인생을 자처했던 것은 몇 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강 회장의 유언 때문이었다. 태준아, 네가 진정으로 천무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는 후계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돈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너 자신만을 사랑해줄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을 찾아야 한다. 3년의 시간을 주마. 그 시간 동안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만약 네가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천무그룹의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태준은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결국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려 그 유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분을 숨기고 강지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돌아와 가장 힘든 일부터 시작하며 세상을 배우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유라를 만났고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것을 그는 어젯밤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김 비서, 어젯밤 그 레스토랑 당장 인수하도록 해. 그리고 그곳에서 일했던 모든 직원들, 특히 나를 모욕했던 지배인과 웨이터들은 오늘부로 해고일세.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최민준 그놈과 그 집안 대한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브리핑해주게.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진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가르쳐줘야겠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사랑에 상처받고 좌절하는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고 그의 분노는 곧 엄청난 재앙을 의미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라벨르 에포크는 발칵 뒤집혔다. 레스토랑이 하룻밤 사이에 익명의 개인에게 통째로 인수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젯밤 파티에서 배달부 강지한을 모욕했던 지배인과 직원들이 전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새로운 주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대리인으로 온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이곳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만 남기고 떠났다. 이 소식은 최민준과 이유라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다. 최민준은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누군가의 변덕이라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젯밤 강지한의 마지막 그 싸늘했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며칠 뒤 최민준의 아버지 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 자선재단의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이 전달되었다. 그 액수는 최 회장이 평생 동안 기부했던 모든 금액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었고 언론은 연일 이 얼굴 없는 천사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공교롭게도 그 자선재단은 과거 이유라가 강지한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후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지한이 배달부 주제에 무슨 기부냐며 거절했던 사실은 그런 식으로 연기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최 회장과 최민준은 자신들의 명예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듯한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최민준과 이유라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손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가난한 배달부 강지한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 강태준은 김 비서로부터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만족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먼저 최민준과 대한건설의 모든 약점과 비리들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이율에 대한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에 대한 애정이 교차했다. 그녀의 배신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한때나마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다. 어쩌면 그의 복수 계획 속에는 그녀를 위한 작은 깨달음의 기회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강태준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천무그룹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용의 형상.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위대한 제국이자 이제는 그가 지켜나가야 할 숙명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강지한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세상을 관찰하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무그룹의 회장 강태준으로서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응징하고 동시에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다음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대한건설 주식 우리가 가진 모든 유동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빼앗아 온다. 최민준 그놈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겠지. 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이제 막 오만함에 취해 있던 최민준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
정확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 강재한 회장의 명령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하게 실행되었다. 천무 TNU 그룹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대한건설과 최민준 일가를 덮쳤다. 먼저 천무그룹은 비밀리에 운영해오던 투자 전문 자회사들을 통해 대한건설의 주식을 대량으로, 그러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매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대한건설의 주요 협력업체들과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하청업체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수하거나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한건설의 사업 기반을 서서히 잠식해 나갔다. 최민준의 아버지 최 회장은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과 사업 차질에 당황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경쟁사들의 견제가 심해졌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최민준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터져나왔다. 천무그룹은 대한건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해당 국가정부와의 최종 계약 단계에서 극적으로 사업권을 가로챘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건설에게는 회생의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기에 사업권 상실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금융권에서는 대출금 회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그룹 전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민준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룹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찾아 헤맸지만 천무그룹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천무그룹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존재였고 그 실질적인 총수인 강태준 회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다만 그가 최근 몇 년간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다가 최근 다시 경영 전면에 나섰다는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이유라는 최민준과 대한건설의 몰락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선망했던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영심에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최민준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최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고 그녀는 또 다른 지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강지한을 떠올렸다. 그의 가난했지만 진실했던 눈빛, 그의 따뜻했던 미소,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보여주었던 그 싸늘했던 경멸의 눈빛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 흘렸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강지한이 일했던 배달업체와 그가 살았던 반지하 단칸방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의 옛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이 그녀를 맞이할 뿐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천무그룹의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여 전 세계 리더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연설은 깊이 있는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바로 그 포럼에서 강태준은 한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성공한 사회적 기업 에코퓨처의 대표이자 뛰어난 환경과학자였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으며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기조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강태준 회장님의 연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저희 에코퓨처와 함께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강태준은 그녀의 당당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잠시 할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너 자신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을 찾아라. 한서연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런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엄청난 문화 배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고 오직 그의 비전과 능력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에만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천무그룹 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을 만나 최민준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이 지옥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해볼 생각이었다. 물론 그녀는 강태준 회장이 바로 자신이 벌였던 강지한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간신히 비서실을 통해 면담 요청을 한 그녀는 차가운 응접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강태준 회장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 그는 분명 강지한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알던 그 초라한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오랜만이군, 이유라 씨. 아니 이제는 최민준 씨의 약혼녀가 아니니 그냥 이유라 씨라고 불러야 하나. 강태준의 싸늘한 목소리에 이유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최민준을 파멸시킨 그 거대한 손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버렸던 남자 강지한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처절한 후회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과거일 뿐이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지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다고만 생각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이유라는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태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고 그가 되찾아야 할 것은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제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유라와의 짧고 차가운 만남 이후 강태준, 강지한은 최민준과 대한건설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더욱더 높여나갔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사업적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최민준과 그 가문이 과거 자신에게 안겨주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절망과 굴욕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최민준은 연이은 사업 실패와 자금 압박, 그리고 정체 모를 거대 세력 천무그룹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거의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태준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운이 없거나 혹은 누군가의 음해에 빠졌다고만 생각하며 허둥댔다. 그의 오만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조함과 불안감만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궁지에 몰린 최민준은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는 천무그룹이 최근 가장 공들여 추진하고 있던 친환경 에너지 자회사 솔라드림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 것이다. 그는 거액의 돈으로 솔라드림,
내부 연구원을 매수하고 경쟁사에 기술을 팔아넘겨 천무그룹에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자금난을 해결하려 했다. 어쩌면 이것으로 강태준이라는 정체모를 거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강태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김 비서가 이끄는 천무그룹의 정보팀은 최민준의 모든 통화 내역과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매수한 내부 연구원의 신원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최민준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도록 일부러 미끼를 던져주었고 그는 예상대로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최민준이 빼돌린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넘기려던 바로 그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과 경찰이 현장을 덮쳤다. 그는 산업 스파이 및 기술 유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그가 매수한 내부 연구원 역시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대한건설과 최민준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민준이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비리들과 불법적인 행위들까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뉴스를 통해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선택했던 남자가 이제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그녀는 최민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에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더욱더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몇 번이고 강태준에게 연락하여 사죄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이제 와서 어떤 말로도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후회하며 조용히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길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일지도 몰랐다. 한편 강태준은 최민준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어떤 특별한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최민준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길을 가로막았던 하찮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더 넓은 세상,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인연을 향하고 있었다. 한서연과의 환경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의 비전과 가치관에 깊이 공감했고 전문적인 협력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의 진정성에 매료되었고 강태준 역시 한서연의 지적인 매력과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프로젝트 관련 미팅을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와인을 한두 잔 마시자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강 회장님은 가끔 보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요. 한서연이 약간 취기가 오른 얼굴로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요, 어쩌면 한서연 대표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건지도 모르죠. 저 역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제가 가진 능력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늘 고민할 뿐입니다. 그 고민이 바로 강 회장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살짝 얼굴을 붉혔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하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그의 마음에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 듯했다. 최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이유라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인연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그의 거대한 부와 힘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될 것이었다. 최민준과 대한건설에 대한 강태준, 강지한의 압박은 숨 쉴 틈 없이 계속되었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주요 사업들은 줄줄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되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왔고 협력업체들은 등을 돌렸다. 한때 재계의 유력 가문으로 불렸던 최씨 일가는 이제 파산 직전의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강태준은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천무 TN우그룹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의 명목은 천무그룹의 신규 사회 공헌 프로젝트 발표 및 중대 발표였지만 그 이면에는 최민준과 이유라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기자회견장에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천무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뉴스거리였기 때문이었다. 최민준 역시 아버지 최 회장과 함께 초췌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강태준 회장이 대한건설에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온 것이었다. 이유라 역시 복잡한 심경으로 기자회견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어쩐지 이 자리가 자신과 그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끝내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파트너 자격으로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그에게 지지와 신뢰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마침내 강태준이 단상 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온몸에서는 과거 강지한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력한 카리스마와 절대적인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먼저 천무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했다. 그것은 전 세계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그 규모와 비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지만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중대 발표를 할 시간이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한 편의 짧은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영상의 시작은 허름한 배달 오토바이를 탄 차에 땀 흘리며 서울 거리를 누비는 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바로 강지한이었다. 영상은 그가 배달부로서 겪었던 온갖 수모와 멸시, 그리고 이유라와 최민준에게 버림받았던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의 처참했던 기억까지도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영상 속의 초라한 배달부가 지금 단상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는 천무그룹의 강태준 회장과 동일 인물이란 말인가. 영상이 끝나자 강태준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영상에서 보신 저 청년이 바로 몇 년 전까지의 저 강태준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진정한 인연을 찾으라는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과 함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심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이율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최민준에게로 향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민준 씨, 당신은 내가 가장 비참하고 초라했을 때 나를 짓밟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당신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강태준은 이어서 천무그룹이 대한건설을 공식적으로 인수합병할 것을 발표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 최민준과 그의 가문이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빼앗아버리는 완벽한 몰락의 선고였다. 최민준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의 아버지 최 회장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으로 강태준의 시선이 이율에게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자신이 버렸던 그 남자가 사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강력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이유라 씨, 당신에게는 어떤 원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선택이 당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분노나 증오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지나간 과거에 대한 완전한 정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기자회견은 전 세계적인 충격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가난한 배달부의 반전 드라마, 숨겨진 재벌 회장의 귀환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들었다. 한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강태준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실된 모습과 그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곁을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태준은 한서연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가면도 쓰지 않은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한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서울의 밤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고 이제 그의 앞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을 터였다. 그는 천무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서연의 연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 강지한 회장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가난한 배달부에서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기업 천무-TN우 그룹의 총수로 밝혀진 그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그의 다음 행보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 반면 대한건설의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천무그룹의 대한건설 인수합병 발표와 함께 과거 그들이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들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공개된 것이다. 최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었고 최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함께
강태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배달부 강지한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은 그를 더욱더 위험한 생각으로 이끌었다. 그는 강태준을 파멸시킬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최민준은 과거 자신이 알고 지내던 어둠의 세력과 접촉했다.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전문 킬러들을 고용하고 강태준과 그의 새로운 연인으로 알려진 한서연을 동시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그는 천무그룹이 최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핵심 서버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어 그룹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음모까지 꾸몄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으며 성공한다면 강태준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안겨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이미 최민준의 이러한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이끄는 천무그룹의 보안팀은 최민준의 모든 통신 내역과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가 킬러를 고용하고 서버 공격을 계획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최민준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도록 일부러 그의 계획을 방관하는 듯 보였다. 그는 최민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동시에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민준이 고용한 킬러들이 한서연이 참석하는 자선 행사장과 강태준의 개인 집무실을 동시에 급습했다. 동시에 그의 해커팀은 천무그룹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개시했다. 최민준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원격으로 지켜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처참한 실패뿐이었다. 한서연이 참석한 자선 행사장은 이미 천무그룹의 철통 같은 경비망에 둘러싸여 있었고, 킬러들은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모두 생포되거나 사살되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을 급습했던 킬러들 역시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팀에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태준 자신은 조금의 위협도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로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천무그룹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시 마찬가지였다. 천무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최민준의 어설픈 해커팀은 방화벽조차 뚫지 못한 채 역으로 자신들의 위치만 노출시키고 말았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최민준은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직접 강태준을 찾아 나섰다. 그는 총기를 소지한 채 천무그룹 본사 로비로 난입하여 강태준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렸다. 강태준, 이 비겁한 자식, 당장 나와서 남자답게 결판을 내자.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와 함께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최민준이 저지른 모든 범죄 계획과 증거들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최민준 씨, 당신의 마지막 발악도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민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한 배달부는 사실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대한 손이었던 것이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최민준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물었다. 강태준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만들 사람이다. 경찰들이 최민준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의 모든 오만함과 탐욕은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렸다. 그는 살인 미수, 불법 무기 소지, 기업 테러 등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될 터였고,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운명이었다. 그의 아버지 최 회장 역시 아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한건설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유라는 이 모든 과정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최민준의 추악한 실체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 선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떠나기 전 강태준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내용이었다. 강태준은 이유라의 편지를 말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한서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최민준의 몰락을 통해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며 오만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와 힘을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한서연이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천무그룹을 더욱더 위대한 기업으로, 그리고 세상을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꿈을 꾸고 있었다. 그의 진짜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 최 회장에 대한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위들은 낱낱이 드러났고, 주범인 최민준에게는 수십 년의 징역형이, 최 회장에게도 중형과 함께 막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대한건설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오만했던 자의 몰락은 그렇게 처참하고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유라는 최민준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회한과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한국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외국의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남긴 편지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사죄했고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녀의 삶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강태준은 멀리서나마 빌어주었다. 모든 복수가 끝나고 과거의 악연들이 정리되자 강태준의 마음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강지한이라는 가짜 신분 뒤에 숨어 세상을 관찰하거나 복수심에 불타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이제 온전한 천무 티안우 그룹의 회장 강태준으로서,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의 연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한서연과 함께 천무그룹과 에코퓨처의 공동 프로젝트였던 그린 플래닛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갔다. 사막의 숲을 만들고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며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는 그들의 노력은 전 지구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천무그룹은 더 이상 단순한 이윤, 추구 기업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리더십 아래 천무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윤리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과거 강제한으로 살았던 시절 경험했던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않았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강태준과 한서연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은 이제 30을 바라보는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혁신적인 기업가, 존경받는 자선사업가, 그리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리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가끔씩 과거 강제안으로 살았던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은 그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안겨주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수해낸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세상의 이치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어느 봄날 강태주는 한서영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스위스타보스의 한적한 호숫가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서연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내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겁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연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언약으로 가득 찼다. 몇 년이 더 흘러 그들에게는 예쁜 딸아이도 생겼다. 아이는 아빠를 닮아 총명하고 엄마를 닮아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으며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강태주는 여전히 천무그룹을 이끌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매진했지만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이 과거 배달부로 일했던 동네의 작은 공원을 찾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지만 공원 한 구석에 그가 예전에 몰래 고쳐두었던 낡은 벤치 하나만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딸아이와 함께 그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생각에 잠겼다. 한때는 가난한 배달부로 무시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남자.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진짜 전설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다. 혜성시 하이층시의 번화가 한쪽 구석 허름한 포장마차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매캐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한 남자가 묵묵히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윤성. 5년 전 혜성시의 유력 가문 중 하나인 홍씨 가문의 대릴사위로 들어왔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값싼 작업복 기름때 묻은 앞치마, 그리고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한 깊은 눈빛. 어이, 거기 총각, 여기 떡볶이 1인분 추가요. 윤성은 손님의 외침에 익숙하게 대답하며 분주하게 손을 놀렸다. 이것이 그의 지난 5년간의 일상이었다. 낮에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밤에는 이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홍씨 가문의 빌부터 사는 무능한 사위, 아내 덕에 겨우 입에 풀칠하는 놈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포장마차를 정리할 무렵 윤성의 앞에 값비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는 젊은 여성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매혹적인 눈빛. 그녀의 이름은 도아린이었다. 아린은 주변의 허름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윤성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강윤성 도련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성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리는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윤성에게 건넸다. 본가에서 도련님의 5년간의 실현 기간이 오늘부로 종료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련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시게 될 지존 블랙카드입니다. 한도액은 1,000억 원이며 지금부터 강씨 가문 자산의 일부를 직접 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0억 원. 보통 사람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였다. 하지만 윤성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마치 당연한 것을 돌려받았다는 듯 담담했다. 5년간의 시련. 그것은 강씨 가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마침내 그 시련을 통과한 것이다. 수고했소, 아린 비서. 윤성이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되찾은 여유와 함께 깊은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윤성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그의 아내 홍소연이었다. 윤성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강윤성 씨, 지금 어디에요? 당장 집으로 와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다. 윤성은 아린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홍씨 가문의 저택 한쪽에 마련된 작은 별채였다. 초라한 포장마차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화려했지만 그에게는 지난 5년간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거실에는 홍서연이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 테이블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왔어요. 서연은 윤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앉아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윤성은 말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 오가지 않았다. 서연은 늘 그를 경멸했고 윤성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견뎌냈다. 이게 뭐죠? 윤성이 이혼 합의서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보면 몰라요. 이혼 합의서예요. 서연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강윤성 씨, 우리 이제 그만 끝내요. 당신도 지긋지긋했잖아요. 이런 무의미한 결혼 생활.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소. 서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유를 꼭 말해야 알아요. 당신 거울이라는 거 안 봐요. 당신 같은 남자랑 사는 거 나한테는 지옥이었어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남자.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창피를 당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당신 그 초라한 포장마차 그거 지키느라 내 사업에는 아무런 도움도 못 주잖아요. 당신 데리고 나가기가 창피해서 중요한 자리에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는 거 모르겠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요. 윤성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독서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최근에 김보민 씨가 우리 계명그룹에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 조건 중 하나가 내가 당신과 이혼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당신만 없으면 나는 훨훨 날아오를 수 있다고요. 김보민, 혜성시에서 떠오르는 젊은 사업가이자 서연에게 오랫동안 추파를 던져온 남자였다. 결국 서연은 돈과 성공을 위해 남편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이혼 조건은 간단해요.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랑 차, 그리고 우리 딸 소희의 양육권은 모두 내가 가질 거예요. 당신은 그냥 몸만 나가면 돼요. 동의 못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변호사랑 다 얘기 끝났으니까. 괜히 버티면서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깔끔하게 도장 찍고 꺼져줘요. 다시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딸 소희,
윤성의 가슴이 가장 아픈 부분이었다. 지난 5년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지만 지금 서연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윤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조소 홍서연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겠소. 윤성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서연은 의외라는 듯 윤성을 바라보았다. 늘 순종적이기만 했던 그가 조건을 내걸다니 소희는 내가 키우겠소.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으니.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 당신 미쳤어. 내까짓게 뭘로 소희를 키우겠다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곧 알게 될 거요. 윤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낯설 만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한 선택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도. 그는 이혼 합의서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별채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무능한 사위가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왕의 그것과 같았다. 밖에는 도아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말없이 윤성에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도련님, 윤성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홍씨 가문의 저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단 내 딸 소희를 되찾을 준비부터 해야겠지. 그리고 홍서연 씨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줘야 할 것 같군.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선물 말이야. 그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5년간의 시련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강윤성의 시간이었다. 혜성시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홍서연과의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한 다음 날 강윤성은 예상대로 홍씨 가문에서 쫓겨났다. 홍서연의 어머니와 남동생 홍우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성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집 밖으로 내던지며 그를 모욕했다. 이 빌어먹을 자식, 드디어 우리 집에서 꺼지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다 홍서연의 어머니는 윤성의 등 뒤에 대고 악담을 퍼부었다. 홍우식 역시 비아냥거렸다. 매형, 아니 이제 강윤성 씨라고 불러야 하나. 꼴 좋다 이 자식아. 주제도 모르고 감히 우리 누나를 넘봐. 이제 길바닥에 나 앉아서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윤성은 그들의 저주와도 같은 말들을 묵묵히 들으며 돌아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해방감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냉정한 계산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도아린이 미리 준비해둔 채 올라탔다. 도련님,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도아린이 물었다. 일단 은행으로 가지. 그 지존 블랙카드라는 거 정말 1,000억 원이 들어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윤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혜성시 중심계에 위치한 KEB 한아은행 VIP 지점. 윤성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 그대로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정장을 빼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다. 몇몇 직원들은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웬 노숙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경비원은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 안 내보내고. 윤성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VIP 창구로 다가가 말했다. 계좌 잔액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창구 직원은 윤성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고객님, 여기는 VIP 창구입니다. 일반 창구는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카드면 될 텐데요. 윤성은 품속에서 도아린이 준 지존 블랙카드를 꺼내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들고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고객님,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런 카드는 저희 은행에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가짜 카드를 주워 오셨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까지 윤성을 향해 비웃음을 보내기 시작했다. 윤성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혹시 도아린이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잠시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은행 안으로 익숙한 인물이 들어섰다. 홍서연이었다. 그녀는 중요한 사업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지점장을 만나러 온 참이었다. 그녀는 창구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윤성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강윤성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요, 설마? 나 감시하러 온 거예요. 홍서연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윤성이 이혼 후에도 자신에게 질척거릴까봐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다. 윤성은 홍서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을 감시할 만큼 한가하지 않소, 홍서연 씨. 나는 내 볼일 보러 온 것뿐이오. 볼일, 당신 같은 사람이 은행 VIP 창구에서 무슨 볼일이 있다는 거죠? 혹시 대출이라도 받으러 온 건가요? 당신 주제에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고요. 홍서연은 윤성을 더욱 조롱했다. 창구 직원은 홍서연을 알아보고는 황급히 아부하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인사했다. 아이고 홍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리고는 윤성을 향해 더욱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이런 이상한 사람이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당장 경비를 불러서 셔내겠습니다. 홍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윤성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다. 그래, 저게 바로 내 수준이야, 강윤성. 평생 그렇게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은행 문이 다시 열리며 도아린이 한 무리의 검은 양복 사내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곧장 윤성이 있는 창구로 다가와 창구 직원에게 차갑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감히 우리 도련님의 카드를 가짜로 몰고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다니. 이 은행 오늘부로 문 닫고 싶으신 모양이죠. 도아린의 카리스마와 그녀를 따르는 사내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창구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도련님이라니요. 저는 그냥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도아린은 지점장 씨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장 당신네 지점장 불러오세요. 그리고 이 은행의 모든 예금주 명단과 잔액 현황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고요. 오늘 우리 강윤성 도련님께서 이 은행을 통째로 인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은행 인수 창구 직원과 홍서연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그리고 그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저 엄청난 포스의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때 은행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 나왔다. 그는 도아린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도아린 비서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직접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도아린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점장님. 당신 은행 직원이 우리 강윤성 도련님을 모욕하고 도련님의 지존 블랙카드를 가짜 취급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지점장은 그제야 윤성의 손에 들린 검은색 카드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존 블랙카드. 전 세계에 단 몇십 장밖에 존재하지 않는 예금액이 최소 1,000억 원 이상인 VVIP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전설의 카드였다. 그리고 그 카드의 소유주가 바로 눈앞에 저 초라한 남자라니. 도련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지점장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윤성에게 빌기 시작했다. 아까 윤성을 무시했던 창구 직원은 이미 혼절 직전이었다. 홍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강윤성, 그가 정말로 저런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인가? 자신이 5년 동안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남자가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윤성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지점장에게 말했다. 내 계좌 잔액이나 확인해 주시오. 그리고 이 은행에서 홍서연 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함께. 지점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을 조작하여 윤성의 계좌 정보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도련님의 예금 잔액은 현재 1,000억 원이십니다. 그리고 홍서연 대표님의 청군, 아니 계명그룹은 현재 신용등급이 최하위라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홍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사업 자금,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 버린 남자였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윤성은 홍서연을 차갑게 한번 쳐다보고는 도아린에게 말했다. 볼일은 다 끝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가지. 두 사람이 은행을 나서려 할 때 도아린이 지점장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 있었던 일 외부로 발설될 시에는 당신 은행이 혜성시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은행 안에는 극도의 공포와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윤성의 화려한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리고 홍서연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KE미한아은행 VIP 지점에서 벌어진 소동은 순식간에 혜성시 금융계에 퍼져나갔다. 강윤성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과 그가 소유한 지존 블랙카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듯한 엄청난 세력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홍서연은 은행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자신이 5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경멸하고 내쫓았다는 죄책감과 후회가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 강윤성은 도아린과 함께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혜성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종합기업 천하의그룹 티안하이지투안을 인수하는 것이었다. 천하의그룹은 최근 몇 년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혜성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징적인 기업이었다. 도련님, 천하의그룹 인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제부로 저희 강씨 가문에서 천하의그룹의 지분 전량을 확보했으며 법적인 절차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공식적으로 천하의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도아린이 윤성에게 보고했다. 윤성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있어 천하의그룹 인수는 단순히 사업적인 확장을 넘어 혜성시에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 날 천하의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갑작스러운 최대 주주 변경과 새로운 회장 취임 소식에 이사진들은 술렁이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강윤성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불안감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아린의 안내를 받으며 강윤성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이사진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저렇게 젊은 청년이, 그것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허름한 인상의 남자가 천하의그룹의 새로운 회장이라니. 몇몇 이사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성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장석에 앉아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천하의 그룹을 이끌게 된 강윤성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천하의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나이답지 않은 위엄과 자신감이 넘쳤다. 이사진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비범한 기운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2명의 불청객이 들이닥쳤다. 홍서연과 그녀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이자 약혼자로 알려진 김보민이었다. 그들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명그룹의 자금주를 확보하기 위해 천혜그룹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러 온 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다. 강윤성 씨, 당신이 왜 여기에, 그것도 그 자리에. 홍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윤성이 은행에서 보여준 모습이 일시적인 허세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김보민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나 팔던 한심한 놈으로 여겼던 강윤성이 이제는 혜성시 최대 기업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홍서연 대표님, 그리고 김보민 사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윤성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과거의 어수룩한 강윤성이 아니었다. 홍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말했다. 저희는 천혜그룹과의 사업 협력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새로운 회장님께 저희 계명그룹의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윤성은 재미있다는 듯 2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사업 협력이라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하지만 그 전에 2분께서는 저를 너무 얕보신 것 같습니다. 특히 김보민 사장님 당신은 내 아내에게 접근하기 위해 너무 많은 수작을 부리셨더군요. 김보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윤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홍서연 씨, 윤성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당신은 나를 야망도 없는 한심한 놈이라고 했었죠. 당신의 그 야망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남자에게 빌부터 연명하는 것이었습니까? 홍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윤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윤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2사람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천하의 그룹은 당신들 같은 저급한 사람들과는 사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2번 다시 그 더러운 얼굴들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만약 내 경고를 무시한다면 혜성시에서 발붙일 곳조차 없게 만들어줄 테니.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홍서연과 김보민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들이 알던 강윤성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그들 앞에는 거대한 용이 되어 포효하는 천혜그룹의 새로운 지배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도아린이 조용히 다가와 2사람을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윤성은 이사진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방식입니다. 천하의 그룹은 앞으로 과거의 모든 부정을 청산하고 오직 실력과 정직함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께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이사진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직감했다. 강윤성이라는 젊은 지도자와 함께라면 천혜그룹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홍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어쩌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천하의 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강윤성은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가장 먼저 그룹 내부에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무능한 임원들을 과감하게 해고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은 침체되어 있던 천혜그룹을 빠르게 변화시켰고 주가는 연일 상승 곡선을 그렸다. 혜성씨 재계는 강윤성이라는 젊은 거물의 등장에 술렁였지만 동시에 그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길거리 포장마차 주방장이자 무능한 대릴사위로 불렸던 그가 이제는 혜성씨 경제를 뒤흔드는 핵심 인물로 떠오른 것이다. 한편 강윤성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혜성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주거단지로 알려진 금맥 맨션, 진모 맨션의 1호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3천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큰 돈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세계적인 명차 여러 대를 주문했고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옷장을 채웠다.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는 듯 그는 자신의 부하 지위를 마음껏 과시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는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당신들이 무시했던 내가 바로 이런 존재라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그의 전처 홍서연과 그녀의 가족들이었다. 홍서연은 강윤성이 금맥 맨션 1호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최고급 아파트도 그에 비하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자신이 200억 원 투자금에 눈이 멀어버린 남자가 이제는 수천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거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더욱 그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강윤성이 딸 소희를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금맥 맨션 펜트하우스 전체를 소희를 위한 놀이공간과 학습 공간으로 꾸몄고 세계적인 교육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소희의 교육을 직접 챙겼다. 홍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강윤성과 소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딸의 양육권을 빼앗긴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소연의 어머니와 남동생 홍우식이 윤성이 새로 이사한 금맥 맨션으로 뻔뻔하게 찾아왔다. 그들은 윤성이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우리 귀한 전 사위 아니신가?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했으면 장모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해야지. 섭섭하게 말이야. 홍서연의 어머니는 특유의 능글맞은 표정으로 윤성에게 아양을 떨었다. 홍우식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야, 매형집 한번 끝내주는데요. 역시 사람은 출세하고 볼 일이야. 그동안 우리가 매형을 너무 몰라봤네 그려. 윤성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볼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당신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에이 사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남남이야. 자네가 우리 서연이랑 이혼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자네 장모고 처남일세. 안 그런가? 홍서연의 어머니는 뻔뻔하게 말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자네가 우리 서연이한테 위자료를 너무 적게 준 것 같아서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5년이나 같이 산 정이 있는데 고작 현금 몇 푼으로 땡 치려는 건 너무 야박하지 않나. 윤성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위자료요, 제가 알기로는 홍서연 씨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차 딸아이 양육권까지 모두 가져가셨고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나. 자네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러니 당연히 우리 서연이 몫을 더 챙겨줘야지. 그게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나. 홍우식도 거들었다. 맞아 매형, 우리 누나가 매형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동안 매형이 벌어다 준 돈 한 푼 없이 누나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집이랑 차 그리고 현금으로 한 100억 정도는 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 그들의 파렴치한 요구에 윤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들 정말 구제불능이군. 그는 도아린에게 눈짓을 보냈다. 도아린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몇 장을 그들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강윤성 도련님께서 홍씨 가문에 제공한 생활비 및 각종 지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우식 씨가 도련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금액에 대한 증거 자료고요. 서류를 확인한 홍서연의 어머니와 홍우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윤성을 무능하다고 구박하면서 뒤로는 그의 돈을 흥청망청 써왔다는 사실, 그리고 홍우식이 윤성의 이름으로 거액의 도박비까지 졌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아린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홍서연 씨가 김보민 씨로부터 받았다는 200억 원 투자금, 그 역시 실상은 김보민 씨가 홍서연 씨를 이용하기 위해 꾸민 사기 계약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돈은 이미 김보민 씨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고 계명그룹은 빈겁대기만 남은 상태더군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홍서연의 어머니와 홍우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윤성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차갑게 돌아섰다. 당신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아웃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만약 또다시 소희나 나를 괴롭히려 한다면 그때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테니. 그들이 쫓겨나던 금맥 맨션을 떠난 후 윤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후련함과 함께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씁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 소희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고 혜성씨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천하그룹의 원대한 꿈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홍씨 일가와의 악연을 완전히 정리한 강윤성은 딸 소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소희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천하그룹 회장으로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의 이름은 혜성씨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를 흠모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지만 그는 당분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생각이 없었다. 과거 홍소연과의 실패한 결혼 생활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지금은 오직 소희와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즉 강씨 가문의 현 가주인 강태준 회장이 갑자기 그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강태준 회장은 과거 윤성이 시련을 겪는 동안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이제 그가 천하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강씨 가문의 위상을 높이자 뒤늦게 아들을 인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윤성아, 오랜만이구나. 내 소식은 익히 듣고 있다. 아주 장하더구나.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자부심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내게 좋은 혼처가 하나 들어와서 말이다. 임씨 가문의 막내딸인데 아주 현숙하고 아름다운 규수라고 하더구나.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강윤성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차마 거절할 수는 없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맞선 자리에 나가기로 했다. 맞선 상대는 임유정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소문대로 아름다운 외모와 우아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이고 속물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처음에는 윤성의 평범한 옷차림과 소탈한 태도를 보고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가 천하의그룹의 회장이자 강씨 가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어머, 강윤성 회장님이셨군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이렇게 젊고 멋진 분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임유정은 온갖 아양을 떨며 윤성에게 접근하려 했다. 그녀는 윤성의 재력과 배경에만 관심을 보였고 그의 내면이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윤성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의 홍서연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저 돈과 권력만을 좇는 속물적인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임유정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임유정 씨,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좋은 인연이 아닌 것 같군요. 저는 당신 같은 분과는 미래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유정은 윤성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분노했지만 감히 그에게 대들지는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황금 동아줄을 놓쳤다는 사실에 분을 사기며 자리를 떠났다. 맞선 소동이 있은 후 윤성은 더욱 일에만 몰두했다. 그는 천혜그룹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자신을 도왔던 도아린 비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도아린은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윤성을 보좌했고 두 사람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윤성은 도아린에게서 과거 홍서연이나 임유정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윤성의 화려한 배경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인품, 그리고 그가 겪었던 아픔까지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경했다. 윤성 역시 그런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려 할수록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홍서연이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윤성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다. 그녀는 김보민과의 관계도 정리했고 계명그룹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채 오직 윤성과의 재결합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윤성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의 진심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소희를 위해서라도. 홍서연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윤성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홍서연 씨,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요.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당신과 다시 시작할 생각 없소. 윤성은 단호하게 그녀를 거절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여자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 필요했고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도아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 강씨 가문 내부에서도 윤성의 성공과 도아린과의 관계를 예의주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강태준 회장은 아들이 마침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아린이라는 여성이 과연 강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혜성씨의 밤은 깊어갔고 강윤성의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거의 여자와 새로운 인연,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의 선택은 천혜그룹과 강씨 가문의 미래, 그리고 그 자신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모든 것은 아직 안개 속이었다. 강윤성은 홍서연의 뒤늦은 후회와 재결합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홍서연은 어떻게든 윤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거 자신들의 딸이었던 소희를 앞세우거나 심지어는 언론에 자신들의 과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성은 더 이상 그녀의 어떤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도아린에게로 향하고 있었고 과거에 어리석었던 여자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다. 그러던 중 천혜그룹의 정기 이사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번 이사회는 강윤성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적인 자리이자 그룹의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혜성시의 모든 언론과 재계 인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강윤성은 이사회를 통해 천혜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특히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초대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해피밸리, 해피밸리의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거단지 개발을 넘어 첨단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가 결합된 미래형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것으로 성공할 경우 천하이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사회가 열리는 당일 천하이그룹 본사 앞은 수많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강윤성은 도아린 비서와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이사회장 안에는 이미 혜성시의 주요 기업 총수들과 투자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과거 윤성을 무시했거나 혹은 그와 껄끄러운 관계였던 인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감히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혜성시의 새로운 지배자였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홍소연도 와 있었다. 그녀는 계명그룹 대표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어떻게든 강윤성에게 다시 한번 접근하여 재결합의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강윤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시작되고 강윤성은 단상에 올라 천하이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해피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홍소연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프로젝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었다. 강윤성 회장님, 과거 저희가 부부였던 시절 회장님께서는 늘 저에게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 것을 보니 그때의 약속은 모두 잊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려는 의도이신지 궁금합니다. 회의장 아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윤성과 홍소연에게 집중되었다. 홍소연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강윤성을 흔들고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 했던 것이다. 강윤성은 잠시 홍소연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홍소연 대표님, 여기는 천혜그룹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인연을 거론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굳이 답변을 원하신다면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약속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홍소연 대표님께서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홍소연에게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홍소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처참한 실패로 끝난 것이다. 이사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강윤성은 도아린과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다. 도아린은 그에게 조용히 차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회장님. 윤성은 창밖으로 펼쳐진 혜성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군. 과거의 악연도 어리석었던 오해도 모두 끝났어.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강씨 가문 그리고 아버지 강태준 회장과의 관계였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과거의 오해를 풀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도아린과의 관계도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할 때인지도 몰랐다. 그의 눈앞에는 해피밸리라는 거대한 꿈이 펼쳐져 있었고 그 꿈을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강윤성의 진짜 인생 2막은 이제 막 화려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천혜그룹 이사회 이후 강윤성의 이름은 혜성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졌다. 그의 혁신적인 해피밸리 프로젝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천혜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는 젊고 유능한 경영자로서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낸 인간 승리의 아이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홍서연은 이사회에서의 공개적인 망신 이후 모든 것을 체념하고 혜성시를 떠났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길을 택했고 더 이상 강윤성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어리석었던 과거는 그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강윤성은 일에 몰두하면서도 딸 소희와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갔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소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딸에게 최고의 아버지이자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소희 역시 아빠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두 사람의 유대감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도아린이 함께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를 넘어 그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으며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연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연애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용히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강윤성은 아버지 강태준 회장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는 복잡한 마음으로 강씨 가문의 본가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환대를 받았다. 강태준 회장은 과거의 냉랭했던 모습과는 달리 따뜻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했고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윤성아,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오해하고 힘들게 했구나. 이 늙은 아비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강태준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겼다. 강윤성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해왔고 마침내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모두 잊고 앞으로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부자간의 정을 확인했다. 강태준 회장은 아들의 능력과 인품을 완전히 인정하고 강씨 가문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또한 강윤성과 도아린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강윤성은 도아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 대신 진심을 담은 편지와 함께 작은 들꽃 반지를 건넸다. 아린 씨,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도아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반지였다. 몇 달 후 강윤성과 도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강씨 가문과 천혜그룹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혜성시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했다. 딸 소희는 예쁜 화동이 되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고 강태준 회장은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결혼 후 강윤성과 도아리는 일과 가정 모두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강윤성은 천혜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도아리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이자 현명한 아내로서 그를 지원했다. 그들은 함께 해피밸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켰고 그곳은 전 세계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형 이상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간이 흘러 강윤성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윤성은 아내 도아린 그리고 훌쩍 자란 딸 소희와 함께 해피밸리의 중앙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빠, 엄마, 저기 봐요. 무지개가 떴어요. 소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강윤성과 도아리는 소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7빛깔 영롱한 무지개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강윤성은 사랑하는 두 여인의 손을 잡고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면 반드시 더 큰 행복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혜성시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무능한 낙하산 사위에서 도시를 구원한 영웅으로,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한 남자의 위대한 이야기로.